네, 안녕하십니까. 사례 23번 문제 오늘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먼저 같이 보시고요. 명동 사거리 옆에 위치한 명동 극장에서 미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을 미화하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영화 상영 중지 사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화 상영 중지 사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사실 이 문제는 김동희 선생님, 김동희 교수님 사례집에서 처음 시작된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수험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답안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영화 상영 중지 사건 관련된 논점들을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참전을 미화하는 영화를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김동희 교수님 사례집은 여기서 이제 노동운동을 비하하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이런 거였는데요. 지금 이제 공제책은 베트남 전쟁 참전, 미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을 미화하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2,000명가량의 군중이 김동희 교수님 사례집은 1,000명이었는데요. 앞 보도와 차도를 점거하고 이제 지금 보도도 그리고 차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에 해당을 하죠. 도로법상 도로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인데 보도도 도로법상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점거를 하고 위 영화 상영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재 도로를 점거하고 막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요, 원활한 도로교통상의 경찰상 위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도로의 통행이 막히고 경찰상 위해 발생이라는 거죠. 시위대가 영화의 광고 간판과 그리고 포스터를 철거하며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갈 조짐을 보이자 여기까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교통상의 위해를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미 장애가 발생해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 플러스해서 그 다음 상황이 이제 광고 간판과 포스터를 철거하면서 더 과격한 상태로 넘어가는 것, 이건 이제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죠? 장애도 발생했고 위험 요소도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을 제거 그리고 방지하기 위해서 남대문 경찰서장 을은 평화적으로 시위대를 해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극장주 갑의 영화 상영 중지라고 판단을 하고 갑에게 영화 상영의 무기한 중지를 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유일한 방법이었을까요? 집시법상 자진 해산 명령 등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찰서장 을은 그렇게 생각을 했네요. 그 다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어떤 말씀으로 연결이 되냐면요. 이따가 이 외에 다른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충성 논의로서 연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무기한 중지를 명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기한 중지를 명했다. 그러니까 시위대를 이 영화 상영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영화 상영을 중단시켜도 상관이 없는데 무기한 상영 중지라고 했으니 이것은 경찰 비례 원칙과 관련된 논의가 나올 거라는 것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시위대는 자진 해산하였는데 시위 도중에 철거된 광고 간판과 포스터가 차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위에서 영화 상영 중지 명령을 했던 게 사실 현재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것을 해산시키기 위한 목적과 두 번째로는 광고 간판이나 포스터 철거하는 과격한 행동으로의 조짐을 막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근데 해산은 됐는데 광고 간판하고 포스터는 결국 철거를 하고 말았네요. 그렇죠? 차도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서 남대문 경찰서장 을은 갑은 누굴까요? 극장주네요. 그렇죠? 극장주 갑에게 그 제거를 명하였다. 갑은 이미 그 물건들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면서 불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이제 첫 번째 단락하고 두 번째 단락이 지금 우선 경찰권 발동의 내용도 다르고요. 그 다음 현재 우리가 이제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경찰상 위의 상태도 서로 다릅니다. 그럼 결국 이 문제가 묻고 있는 상황은 두 가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단계에서는 점거하고 있고 더 과격해지는 걸 막기 위한 영화 상영 중지 명령.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광고 간판과 포스터가 차도에 방치됨으로써 발생하는 도로교통상의 경찰상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그 제거 명령, 이렇게 두 가지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설문 역시도 영화 상영 중지 명령, 그리고 포스터나 광고 간판 제거 명령 양쪽을 각각 묻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잘 물어보고 있죠. 네. 제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단 중복 논점은 생략할 건 이제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중복 논점은 생략하고 안 써도 된다. 설문 2번에서 이 얘기를 안 해주게 되면은 설문 1번하고 설문 2번에서 겹치는 논점이 있어요. 설문 1번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위 책임과 상태 책임의 귀속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시위대가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영화 상영을 한 극장주 갑에게 행위 책임이 인정될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떠한 상태 책임은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고, 현재 그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는 광고 간판이나 포스터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극장주 갑이 어떠한 행위 책임이 있을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또한 소유권 포기 등에 대한 문제가 있고 제3자의 행위도 개입되어 있는데 상태 책임은 인정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설문 1번과 2번에서 모두 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 경찰 책임의 귀속 법리에 관련된 논의가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중복 논점은 생략할 것, 이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 공통된 논의를 앞으로 도치시켜가지고 먼저 일반론적 논의를 꺼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설문 1번하고 설문 2번에서는 사안 포선만 하면서 그에 따른 결론만 도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논점을 생략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중복되고 있는 논점은 설문 1번 안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 설문 2번에서는 생략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도치시키는 방법도 있겠고 설문 1번에서 처리한 다음에 중복 논점 생략하는 방법도 있겠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실은 이게 하나의 문제였는데 분서력 문제로 나눠지는 과정에서 중복 논점에 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다 분서력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피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선 중복 논점을 생략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 이 문제 출제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관련된 동일한 논의를 설문 1번에서 하고 나서 설문 2번에서 생략을 했을 때 과연 어색한 답안으로 비춰지지는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중복 논점을 생략하라고 하더라도 공통된 논의가 있을 때는 앞으로 도치를 시켜서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 설문 1번, 2번에 해결하는 과정을 이렇게 거쳐주시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인 답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행위 책임이나 상태 책임과 같은 경찰 책임이 만약에 극장주 갑에게 영화 상영 중지 명령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경찰상 위해 제거라는 것, 그 다음에 광고 간판하고 포스터 제거 명령이라는 경찰권 발동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경찰상 위해 제거라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설문 1번도 설문 2번도 둘 다 극장주 갑에게 있어서 경찰 책임이 부정이 된다면 그때는 둘 다 경찰 긴급권에 대한 논의가 또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경찰 책임의 원칙 내에서 경찰 긴급권 논의까지도 전부 다 도치를 시키고 있어요. 그 말씀은 답안을 쓰기 전부터 설문 1번하고 설문 2번에서 모두 다 지금 극장주 갑의 경찰 책임은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경찰 책임이 설문 1도, 2도 다 인정이 안 되니까 설문 1도, 설문 2도 둘 다 경찰 긴급권 논의가 나올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너는 선생님이니까 알고 우리는 학생이니까 모른다라는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아는 거냐면 개요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시게 되면 어디서 어떤 논의들이 포함되고 어떤 논의들이 포함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고 그렇게 각각의 설문에 있어서 설문 1번, 2번에 있어서의 논점들을 막 써봅니다. 제목만. 써봤는데 공통된 논의가 나온다.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모아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려갖고 도치를 시켜주시게 되면 되는 거죠.
저라고 해서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 둘 다 마찬가지예요. 개요를 짜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답안 쓰실 때 개요를 빠뜨리지 마시고 개요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훨씬 더 빨리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연말이 돼가지고 시험 직전이 돼버리시게 되면요. 그때는 개요 작성하는 게 어색해져요. 그죠? 지금부터 그래 연습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 먼저 참조조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6호를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개요를 작성했다라는 전제를 깔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설문 1번에서는 경직법 2조 6호에 근거한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가 포함이 돼요. 근데 설문 2번에는 도로교통법 72조를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은 제거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는 제가 앞으로 공통논의라고 해서 도치시키지 않았을 거라는 것 예상되시죠? 설문 1번에만 포함되는 게 2조 6호입니다. 그 다음에 5조 1항 보시게 되면 이 5조 1항에 대한 것은 핵심적으로 왜 지금 참조조문이 제시되어 있을까요? 이 참조조문을 제가 설정을 하면서 지금 여기서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넣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는 여러분들도 출제자와 똑같은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이 5조 1항은 어디서 사용되는 거냐면 일반적인 경찰권 발동을 할 때는 경직법 2조 6호가 일반 조항으로서 논의가 되는데 경찰 긴급권 발동 논의를 할 때는 그때는 경직법 5조 1항이 일반 조항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거는 경찰법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논문에서 대부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5조 1항은 무엇과 관련된 것이다? 긴급권 발동의 법적 근거로서 논의하도록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도로교통법 7조를 보시게 되면요. 경찰 공무원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혼잡이 또렷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다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하시기 전에 먼저 72조를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설문 1번에 있어서의 영화 상영 중지 명령하고 2번에서 이와 같은 물건을 제거하라는 제거 명령 두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른 조항에 근거해서 개별적 수권 조항이 다른 조항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7조는 적용을 시킬 이유가 없겠죠. 먼저 72조를 보시게 되면 도로의 지상 인공 구조물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라고 돼 있어서 1항 보도록 합니다. 경찰서장은 도로의 지상 인공 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지금은요 도로 지상의 물건이에요. 그쵸? 광고 간판 이런 것들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의 뚜렷이 방해될 우려 있는 상태 맞죠? 그 인공 구조물 지금은 등이에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서 지금은 소유자예요. 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소유자에게 그 물건에 대해서 제거를 하도록 명령을 하는 것 뭐랑 관련된 문제일까요? 광고 간판 제거 명령과 관련된 문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72조 1항이라는 것은요. 상태 책임에 대한 대표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 2번에 있어서 광고 간판이나 포스터 제거 명령은 72조 1항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위에 있는 도로교통법 7조는 설문 1번과 관련된 참조조문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설문이 여러 개가 나오게 되면 그 설문과 설문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를 먼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끌어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은 문제만 보고 이게 무엇을 묻는지를 알기가 힘들 때도 설문과 설문 간의 관계를 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문제 논점이 이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으니까 설문끼리의 관계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도로교통법 7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문 1번과 도로교통법 72조는 설문 2번과 관련된 참조조문이었는데요. 그러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랑 관련된 문제일까요? 각이 나오시죠? 설문 2번은 이미 도로교통법 72조로 끝났습니다. 법적 근거가. 그렇다면 지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역시도 이건 설문 1번과 관련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면요. 42조 한번 보시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정지시켜야 된다. 네, 영화 상영을 중지시키라고 하고 있네요.
예, 이것만 봐도 이건 설문 1번과 관련된 논의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너무 간단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영화 상영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지금 부여하고 있죠?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영화 상영 중지 명령은 누가 하고 있죠? 남대문 경찰서장이 하고 있죠. 따라서 남대문 경찰서장이 이 조항에 근거해서 영화 상영 중지 명령을 한다면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그 자체로서 위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각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1호 보시게 되면 상영 등급을 분류받지 않은 영화는 중지시키랍니다. 제2호 보시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영 등급을 분류받았으면 중지시키랍니다. 3호 보시게 되면 분류받은 상영 등급을 변조나 위반해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면 중지시키랍니다. 4호 보시면 상영 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의 내용과 다른 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면 중지시키랍니다. 마지막으로 5호 보시게 되면 신고하지 않고 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면 중지시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영화의 등급 분류나 그 내용상의 문제인데 현재 영화 상영 중지 명령은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했기 때문이거든요.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영화 상영 중지 명령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각호 요건과 전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영화 상영 중지 명령은 안 된다는 것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니까 만약 도로교통법 7조와 그리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2조를 근거로 해서 영화 상영 중지 명령이 가능한가라고 본다면 밑에 있는 건 아니니까 도로교통법 7조가 이제 또 논의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7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 7조에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김동규 교수님 책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통행량이 너무나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혼잡이 발생했을 때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공부하시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할 게 없는 게 사실 이렇게 혼잡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아무데나 막 적용을 시켜버린다고 한다면 도로교통상의 경찰상 위에는 이걸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조항은 아니겠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앞에 뭐 시위와 같은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그 앞에 다른 수식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통행량의 증가 문제라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위대로 인해서 도로교통상의 위해 발생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7조도 적용되지 못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둘 다 적용이 될 수 없으니까 결국 영화 상영 중지 명령은 개괄적 수권 조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직법 2조 6호가 설문 1번과 관련돼서 논의가 되고 그 다음 도로교통법 72조가 설문 2번의 법적 근거와 관련돼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까지 딱딱 파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신림동에 있는 고시생들이라고 해서 머리 좋아서 합격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누가 합격을 할까요? 성실한 학생들은 다 합격을 합니다. 제가 너무 냉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예전에 수석 합격을 했던 한 학생이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거기 100%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세상의 수험가에는 공부하는 학생보다 합격하는 학생이 더 많다. 그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그만큼들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당연히 좋은 결과 있을 수밖에 없겠고 그럼 강사들은 뭐 얼마나 공부를 했기에 얼마나 머리가 좋기에 그것을 다 분석을 하고 각을 잡아서 가르치느냐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시고 이 문제를 보시면서 사실 이 문제는 엄청 복잡한 문제고요. 제가 경찰법을 연구를 하면서 사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그 각을 여러분들이 바로 잡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랑 저랑 자리를 바꾸시면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 문제는 이런 식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많이 봐서예요. 너무 많이 봐서. 반복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각이 보이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뿐입니다.
저한테 이 무능력한 인간아 라고 욕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사실 이 문제 제가 다른 곳에서 처음 설명할 때 잘못 설명했던 기억도 있어요. 예,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좀 안 돼서 그래서 어려운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답안을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치를 시켜서 공통 논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설문 1번과 2번에서 개요자 쓸 때 같이 겹치는 거는 앞으로 한번 제가 옮겨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경찰 책임의 원칙에 대한 논의를 지금 제가 여기서 앞으로 당겨 놓고 있어요. 예, 경찰 책임의 원칙은 어떤 내용들이 있다고 했죠, 제가? 첫 번째, 공권력 주체에게 과연 경찰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형식적, 실질적 경찰 책임 논의가 있다고 했으나 출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4가지 중에 3가지가 묶이고 1가지는 좀 특수하다. 예, 3가지는 바로 상태 책임, 행위 책임, 행위 책임, 상태 책임, 경찰 책임의 귀속에 대한 논의와 두 번째는요, 경찰 책임자가 많을 때, 복수를 있을 때, 다수 책임자 경합, 그 다음 경찰 책임의 원칙을 준수해서는 도저히 위해를 제거할 수 없을 때 경찰 긴급권, 여기까지가 3가지가 묶이고 그 다음에 특수한 논의로서 경찰 책임의 승계의 논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경찰 책임의 원칙 문제가 핵심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왜 극장주 갑이 시위한 것도 아니고 극장주 갑이 광고 간판을 뜯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걸 자기가 왜 뜯어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책임의 문제가 좀 생기겠구나라는 거는 직관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논의를 할까? 지금 현재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극장주 갑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수 책임자 경합에 대한 문제는 안 나오겠구나. 그러면 경찰 책임의 귀속과 경찰 긴급권 논의 이 2가지가 경찰 책임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할 것이다. 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예, 그게 지금 도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자 1번 보시게 되면 경찰권 발동의 한계. 경찰 재량은 일반 재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특유의 한계 범위로서 경찰법상 일반 원칙, 경찰 소국, 경찰 공공, 경찰 책임, 경찰 평등, 경찰 비례 원칙 논의된다고 했습니다. 경찰 재량의 하자를 논의할 때도 행정법의 일반 원칙 논의가 나올까요? 비평, 진작, 목동, 부실사 나올까요? 예,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 외에도 특유의 한계 범위가 또 있다는 거죠. 통상은 이쪽에 있는 이 특유의 한계 범위, 경찰법상 일반 원칙 논의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그 일반 원칙 중에서 뭐가 지금 책임의 원칙 논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책임의 원칙 들어갑니다. 경찰 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경찰상 위해 발생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을 발동을 해라.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한테 경찰권 발동하고 그러지는 말자라는 원칙이죠. 밑에 경찰 책임이란 법적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이나 그리고 법률에 따른 명령, 이건 법규명령이라고 했고요. 행정행위는 경찰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경찰 처분에는 경찰 하명이나 즉시강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과된 의무를 말하는 것인데 그 경찰상 위해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행위 책임과 상태 책임 2가지. 행위 책임은 원인이 행위입니다. 행위의 측면, 상태 책임은요. 물건의 상태 또는 동물의 행위입니다. 동물의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 책임의 소재. 행위 책임의 소재 문제는 지금 설문 1번도 2번도 공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인과관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경찰상 위해가 발생했는데요.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경찰상 위해가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가 원인이 되고 그 위해가 결과가 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원인 결과관계 이렇게 접근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복수의 원인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행위 책임 문제네요. 그럼 복수의 행위가 있을 때겠죠. 그죠? 원인 요소는 복수의 원인 행위가 있을 때 어떤 원인 요소까지, 어떤 원인 행위까지 이 인과관계 범위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잘 아시는 대로 뭐뭐뭐 있어요? 조건설, 상당 인과관계설, 직접 원인설 이렇게 있습니다. 조건설은 위해 발생에 대한 모든 원인입니다. 아주 간접적인 원인 제공이라고 할지라도 그 원인 행위 역시도 인과관계의 범위 내에 포함시켜서 그 원인 행위를 한 사람 역시 뭐라고요? 행위 책임자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넓어질 거라는 것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고 그 다음 상당 인과관계설
이건 이제 우리의 경험의 법칙상 이런 행위를 하면 이런 결과가 발생할 텐데 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형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인과관계의 범위를 설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비정형적인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은 인과관계 안에 포함이 못 되겠죠. 직접 원인설이라는 것은 그 경찰상 위해 발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만 그것을 인과관계 안에 포함을 시켜서 행위 책임을 귀속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위해 세계, 그쵸? 위해의 영역, 위험의 영역으로 마지막 순간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행위 책임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따르면 행위 책임자가 1명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직접성은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마지막이라고요. 그렇죠? 최후에 그 행위를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의사로서 했어야 됩니다. 직접 원인설이 타당하고 이게 통설적 견해인데요. 조건설에 따랐을 때 너무 넓어져요. 너무 넓어지는데 그 책임 조각 사유와 같은 예외적인 배제 사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한히 확대된다라는 문제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 상당 인과관계설에 따랐을 때는요, 위험의 세계는 절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범죄가 발생할지 항상 굉장히 지능화되고 있는데 그걸 다 예측할 수 있으면요,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일은 없겠죠. 미연에 다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험의 법칙은 경찰법 영역에는 적용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직접 원인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결론은 어디 있냐고요? 지금 설문 1번이나 2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결론은 설문 1, 설문 2에 들어가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상태 책임을 보도록 합니다. 위험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등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에게 그 상태 책임이 인정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점유자고요. 그 다음 2차적으로 소유자에게 그 상태 책임을 인정시키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비정형적인 사건에 있어서 상태 책임을 누구에게 인정시킬 건가? 비정형적인 사건에 있어서 또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상태 책임을 무한히 확대해서 다 인정시켜 버릴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상태 책임을 너무 확대시키지는 말자. 그래서 상태 책임의 확대 제한 논의가 있다고 했죠. 여기 상태 책임이라는 것은 물건의 위험 상태나 동물의 위험 행위, 물건의 위험 상태가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경찰상 위해 발생의 원인이 뭐라고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상태입니다. 물건의 상태. 그래서 우리 이거 상태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제3자의 행위가 현재 개입되고 있는데 제3자의 행위, 지금 누구요? 시위대 행위가 개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건 설문 1번, 2번 둘 다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이와 같은 제3자 행위나 자연재해와 같은 비정형적 사건에 대해서도 점유자, 소유자의 그 상태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지배권을 제3자가 개입했다고 해서 방해받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죠? 내 거니까 그런 식의 방해도 네가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김현태 선생님 견해라고 했고요. 행위 책임도 상태 책임도 전부 다 무과실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 객관적 상태만 가지고 파악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논의 또 어디도 있어요. 여러분들 2012년도 기출됐던 신호등 사건 생각해 보시게 되면 국가배상법 5조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객관적 외면적 상태만 봐가지고 신호등이 오작동하면 그 설치관리하자를 바로 인정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객관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조물 관리 주체로서 행정주체 안전의무 위반이라는 것도 조금 개입시키자. 그래서 객관적 과실 논의를 들어가는 학설도 있었어요. 이런 식의 논의가 국가배상법 5조에도 있었네요. 그 다음에 긍정설은 이제 비정형적 사건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비정형적 사건을 과연 어디까지 볼 것인가 라는 것도 불분명한데 그 불분명한 거를 비정형적인 것 같아 라고 해갖고 상태 책임을 배제시키는 것은 오히려 경찰 책임의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닐까?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부정설 같은 경우에는 위험 영역을 현저히 넘는데 진짜 그 사람한테 아무 책임도 없는데 소유자가 너라는 이유만으로 걔한테 너 경찰 책임이 있으니까 네가 다 제거해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또 너무 과도하지 않는가. 그래서 너무 가혹한 경찰권 발동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부정설은 또 이런 비정형적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하자. 확대를 제한시키자라고 봅니다. 검토 저 같은 경우에는 박균성 선생님의 견해에 따라서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예, 비정형적 사건까지 아무 책임도 없는데 경찰 책임을 다 인정해버리게 되면 자기가 뭐 책임이 있어가지고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책임도 없는데 의무도 아닌 것을 자기가 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리니까 그럼 희생자의 지위에 놓여버릴 수도 있다. 이런 문제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설문에 보시게 되면요. 지금 극장주 갑이 이제 광고 간판과 포스터에 대한 나는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소유권 포기에 대한 논의도 또 나와야 됩니다. 실은 상태 책임에는 지금과 같은 제3자의 행위나 아니면 자연재해 문제, 소유권 포기 문제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어떤 거 있을까요? 잠재적 위험 상태의 실현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거 어떤 거요? 주택단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돈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물론 그 돼지 우리에서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잠재적으로 위험 발생을 시킬 수 있는 분명히 요인이 있긴 있는데 주택단지가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찰상 위해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인근에 만약에 주택단지가 만들어지면서 경찰상 위해가 이렇게 숨어 있었던 잠재적 위험 상태가 실현되어서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면 그럼 이 양돈업자에 대해서 과연 상태 책임을 인정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경우에는 예외 없이 인정해요. 왜냐하면 원래 있었던 경찰상 위해 상태였어요. 충분히 존재했던 건데 아직까지 주택단지가 옆에 있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아니고 제3자의 행위 하나, 소유권 포기 하나 이거 두 개를 다루게 되는데 소유권 포기가 과연 상태 책임을 면제시키는 그와 같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기준은 간단합니다. 현재 경찰상 위해가 이미 발생한 상태인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만약에 경찰상 위해가 이미 발생했는데 지금 상황에서요. 이미 막 광고 간판 다 떨어져 나가서 막 바리케이트 쳐 있고 막 이런데 이제 와갖고 자기가 그거 치워야 될 것 같으니까 소유권 포기 이래버리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건 건 인정이 안 돼요. 하지만 광고 간판이나 포스터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경찰상 위해 발생하기 전에 포기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가 힘들죠. 지금 여기서 이미 포기했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시위대가 광고 간판이나 포스터를 이렇게 떼내려고 하는 조짐이 보일 때 아직 떼낸 게 아니에요. 아직 경찰상 위해가 발생된 상태가 아니라 조짐이 보일 때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소유권 포기에 따른 상태 책임의 면제가 인정될 수 있겠네요. 경찰상 위해 발생 이전인가 이후인가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습니다. 개요를 짜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설문 1번도 2번도 극장주 갑한테 행위와 상태 책임이 모두 인정이 안 돼요. 나중에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경찰 긴급권 논의가 설문 1번도 2번도 모두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당겨서 긴급권 논의 시작합니다. 긴급권 발동할 수 있겠는가 제3자에게. 극장주 갑이 아무 경찰 책임이 인정이 안 되면 얘는 뭐 되는 거예요? 지금의 위해 발생에 전혀 관여 안 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쵸? 비관여자예요. 제3자입니다. 이 비책임자한테 경찰권 발동할 수 있을까? 긴급권이란 것. 긴급 상태가 발생했을 때 그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비책임자에게 경찰권 발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긴급권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이렇게 전제로 봐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 여러분들 또 잘 아시는 거 있죠? 경찰행정법에 많이 나오는 거. 하자승계. 그죠? 하자승계 이런 거 얘기할 때 선행행위랑 후행행위가 두 개가 연속해서 이루어져요. 이때 첫 번째, 선행행위도 처분해야 되고 후행행위도 처분해야 되고 두 번째, 선행처분이 위법한 데 취소 사유에 그쳐야 되고 세 번째, 선행처분에 불가증력이 발생해야 되고 네 번째, 후행처분은 아예 적법해야 되고 이런 게 여러분 하자승계가 인정될까 안 될까에 대한 기준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하자승계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죠? 이런 네 가지 상황이 충족이 돼버리게 되면 어떤 상황일까요?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권익침해를 받았는데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심각한 국민의 권리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때예요. 권리구제 흠결 영역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린 이런 걸 계속적 권리 침해 상황이라고 해요. 어떻게 행정수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보게 되면 엄연히 위법한 처분으로 권리 침해 받았는데도 권리 구제가 안 되네. 이래요. 근데 우리 법치행정의 원칙에는 뭐 있어요? 법에 따라서 행정작용을 해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 법률에 의한 행정.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만약에 법률에 따라서 행정작용을 하지 않을 때, 그래서 국민의 권익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라? 행정구제제도를 마련해둬라. 행정구제제도의 확립, 이것도 역시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 중 하나죠. 행정소송의 기본 원칙을 지키니까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게 오히려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하는 상황이야.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법리적 조작을 통해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게 바로 하자승계란 말이에요. 아까 그 4가지 요건 뭐라고요? 하자승계 논의를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 알겠죠? 그게 요건은 아니에요. 하자승계가 되냐 안 되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긴급 상태라는 것은 긴급권 발동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가? 라는 걸, 이 논의를 해야 될까? 라는 걸 파악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긴급 상태, 경찰 책임의 원칙을 준수해 갖고는 위해 제거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이런 상황이면 어떡해? 경찰법상 1번 경찰 책임의 원칙, 이거 그대로 이거 준수해야지 하면 위해를 방치해야 된단 말이죠. 아까 하자승계 계속적 권리 침해 발생했듯이 여기도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좀 인정할까? 이런 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건, 긴급상태 어떨 때냐? 먼저 장애가 발생했거나 또는요, 현재 바로 발생할 만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경찰 책임의 원칙을 준수해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다. 이건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아무런 방법이 없다? 경찰 책임자한테 경찰권 발동할 수 없어. 경찰 책임자한테 경찰권 발동해도 위해 제거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국가 경찰기관이 스스로도 그 위해를 제거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면 경찰 책임의 원칙을 준수해서 아무 방법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요, 일반적 경찰권 발동에도 개괄적 수권 조항 논의가 있고, 그리고 경찰 긴급권 발동에도 개괄적 수권 조항 논의가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왜? 경찰권 발동도 권력적 침입적이고 긴급권 발동은 오히려 비책임자한테 경찰권 발동하니까 더 침입적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법률 원칙이 적용돼요. 근데 개별적 수권 조항이 없으면 개괄적 수권 조항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제가 각을 잡아드립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경찰권 발동에서의 개괄적 수권 조항 논의에는요, 먼저 X변수 일반 조항을 인정할 수 있을까? 이 논의예요. 여기요, 학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반 조항이란 걸 인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인정된다 하면 현행법상 일반 조항을 뭘로 볼까? 라고 해서 경직법 2조 6호 논의가 있어요. 여기도 학설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넘어오세요. 긴급권 발동 쪽에서 개괄적 수권 조항 논의를 들어가요. 여기도 똑같아요. 2단계요. 일반 조항을 인정할 수 있을까? 1단계 논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단계는 그냥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1항 3호예요. 여기는 학설 없어요. 어떻게 해요? 2단계 학설 있고 학설 있고 학설 있고 학설 없고.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고 또 하나 해드릴게요. 또 잡아드릴게요. 여기에는 1단계하고 여기 있는 1단계 논의가 쌤이에요. 완전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 하나, 이거 둘. 끝. 요거는 학설 없으니까. 그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긴급권 발동에서는 일반 조항 인정 필요성, 그 다음에 5조 1항 3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조항 인정 필요성 보시게 되면은 소방기본법, 순환구호법 이런 데는 비책임자한테 긴급권 발동할 수 있다는 개별적 수권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을 때 어떡할까? 그래서 일반 조항 논의를 들어가십니다. 학설. 이거는 2조 6호 쪽에서 일반 조항 논의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긍정설, 흠결 없는 위해 방지 업무 수행의 필요성.
법적 근거 없으면 우리는 입법자만 믿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입법자가 법 안 만들어주면 경찰상 위해 발생해도 그냥 냅두고 국민아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흠결 없는 위해 방지 업무 필요성 측면에서 인정하기 긍정설. 그 다음 경찰권 발동, 그리고 지금은 긴급권 발동, 이렇게까지도 권력적이고 침입적인데, 그럼 법률유보 원칙도 완전 엄격한 법률유보 원칙. 엄격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엄격하다는 것은요? 엄격하다. 이게 여러분들 의회 유보 원칙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강화시키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이다라고 하면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광해 법률이어서 법규명령도 포함해요. 이것도 법적 근거라고 봐요. 기본권의 본질적 문제라고 하게 되면 오직 의회가 제정한 법률만 돼 이렇게 하죠. 이거랑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이냐 아니냐 이 문제랑 지금 여기서 엄격한 법률요구 원칙을 적용시키자 이거랑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의회 유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개별적 수권 조항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조항을 부정시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검토 보시게 되면 입법 기술적 한계 이거 앞에 그런 얘기 있었죠 우리. 경험의 법칙상 뭐라고요? 위험의 세계를 사전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전부 다 법률로 정하기는 힘들어요. 행정 입법으로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 기술적 한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흠결 없는 위해 방지 업무의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 일반 조항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판례는 괜히 있어? 이런 또 주장을 해야죠. 그렇죠? 이건 너무 모호해. 그러면 뭐라고 우리는 얘기하면 되냐면 넌 아직도 모호해? 난 분명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넌 판례를 공부 안 했구나. 그러니까 일반 조항을 적용시켜도 판례를 통해서 충분히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조항의 보충적 적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찰 긴급권의 한계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남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조 6호 쪽에서 일반 조항 논의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말하나요? 일반 조항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뒤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뒤에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라는 제한 법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용 가능성은 별로 없어. 일반 조항 인정해도 돼. 2조 6호 얘기할 때 이래요. 또 여러분들 어떨 때 또 우리 이런 얘기하죠? 수익적 행정에 대한 철회할 때 철회는 정말 침입적인데 철회는 예외적으로 법률유보 원칙도 적용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 뭐라고 하냐면 수익적 행정에 대한 제한 법리로서 실권의 법리, 신뢰보 원칙, 비례 원칙 이런 게 뒤에서 대기해주고 있으니까 법적 근거 없어도 좀 괜찮아. 남용 가능성은 없어. 지금도 똑같아요. 일반 조항을 인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긴급권의 한계가 뒤에서 기다려주고 있는데 이 긴급권의 한계는 경찰법상 일반 원칙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또 뒤에서 논의하는 긴급권 발동의 요건 또 얘기하는 겁니다. 요건. 이렇기 때문에 남용 가능성 별로 없다라고 본다면 일반 조항 인정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5조 1항 제3호 보도록 합니다. 앞에 참조점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조 1항 제3호 보시게 되면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 분마력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 있을 때 기타 위험한 사태 이게 요건이 돼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나서 제3호 보니까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지금 시위대 또는 뭐 극장 조직합 다 그 장소에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위해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어요. 이 5조 1항 제3호가 긴급권 발동의 일반 조항으로서 법적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2조 6호 논의할 때도요. 이 5조 1항 제3호가 일반적인 경찰권 발동할 때도 개괄적 수권 조항이 될 수 있다는 학설이 그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5조 1항 제3호는 여러분들이 2조 6호만큼이나 중요하게 염두에 두셔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요건 보시게 되면요. 지금 법적 근거 얘기는 끝냈습니다. 이건 뭐죠? 이거는 법률유보 원칙 관련된 문제예요. 그 다음 행사 요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야? 긴급 상태 발생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폭발물 제거나 화재가 나는 건물에 들어가라라는 식의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위해 제거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비책임자잖아요.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이요. 그럼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익 형량의 문제, 비례원칙에 대한 논의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 책임의 원칙 논의를 하고 나서 지금 앞에서 영화 상영 중지 명령할 때 뭐라고 했나요? 무기한 영화 상영 중지 명령을 했어요. 그렇죠? 무기한. 거기서 경찰 비례 원칙에 대한 논의가 나오겠죠? 그래서 비례 원칙에 대한 논의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비례 원칙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의 한번 쓰시고 37조 2항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서는 경직법 1조 2항은 아닙니다. 맞아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비례 원칙 할 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서를 보게 되면 경찰 비례 원칙이라는 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2항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책들이 많은데요. 잘못된 설명이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경찰 비례 원칙도 비례 원칙이에요. 그런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뭐냐면 경직법상 직무행위를 할 때만 경찰 비례 원칙이 경직법 1조 2항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로교통법이나 이렇게 다른 개별법에 근거해서 경찰권이 발동될 때는 경직법상 직무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경직법 1조 2항이 근거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37조 2항, 헌법 37조 2항에 근거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경직법에 근거해서 경찰권 발동할 때만 1조 2항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의 적필상 단계적 구조까지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설문 1번과 그리고 설문 2번에 관련된 공통 논의들을 앞으로 한번 쭉 빼놔봤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설문 1번에만 있는 고유한 논의가 좀 있어요. 설문 2번에만 있는 고유한 논의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살짝 갖다가 붙여주게 되면 설문 1번 해결 가능하고 2번도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문 1번 들어가게 되면 좀 길어지니까 잠시 쉬었다가 설문 1번과 2번 한꺼번에 해결하고 공제의 답안까지 한번 간단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